네, 시작해보죠. 건들 건데. 총선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요. 끝나고 나서 첫 지금 우리 좌담회니까 총선 결과 정리하면서 이후에 전국 전망해보는 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과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양이 많은데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기 나오면서 쟁점이 형성되면 추가로 나가기로 하고, 일단은 전반적인 총평과 더불어서 확실하게 강조할 점 하나씩만 좀 지적해주면서 간다면 쟁점이 더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홍영식 소장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 전체적으로 득표, 그러니까 의석수로 따지면은 참패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국회 미통당 국회가 그 탄핵당했다고 표현할 정도이고, 문제는 참패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내부 수습을 하고 차기 지도부를 세울 수 있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큰 참패다. 그러면은 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봐서 한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그런 국면 전환의 결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아주 강하게 지금 참패에다가 탄핵당했다, 시대가 전환되는 국면이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봤을 때 득표율의 비교는 있다, 좀 기회가 되면 보기로 하고요. 어떻습니까, 강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뭐 보수의 무슨 몰락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복잡하게 해석할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2월 말에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뭐 빗자루를 꼽아놔도 야권이 이길 것처럼 다들 예측을 했었죠. 그럼 한 달 반 동안에 세상이 상전백회냐? 결국은 봤을 때 저는 첫 번째는 미통당의 지도부가 선거에 이기려는 생각이 없었다. 한마디로 지도부 자체가 이상했다. 역대 최악의 지도부였으니까 이 전선이라는 싸움을 정리하지 못했어졌다. 두 번째는 미통당에서 선거 관련해서 정책이 없었잖아요. 황교안의 민부론이 민평론이니 뭐 민교론이니 하는 거는 선거 국면에서는 하나도 안 쓰였어요. 그리고 김종인을 데려왔는데 김종인이 정책하라고 데리고 왔지, 그 80 넘은 영감님이 뭐 연설하라고 데려왔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영준, 황교안, 그리고 김종인, 그리고 공천을 했던 김형호, 이석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는 길을 택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막말을 어리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막말은 민주당에는 없었습니까? 그럼 지금 좌파 진영 내부에는 지금 보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없습니까? 그럼 뭐 컨텐츠가 이겼어요? 그 문재인 그 능력자론이라는 부분도 만들어진 걸 수도 있죠. 저는 뭐 진단 키트도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게 무슨 보수도 뭐 한국의 진보도 원래 다 수준이 발바닥인데 뭐 보수만 발바닥인 요소들만 이야기해가지고 이긴 건 아니다, 난 그렇게 보고요. 정치 공학적인 그 스핀 닥터라고 하는 기술에서 테크닉의 막판의 집중도가 월등했다. 뭐 기득권이기도 하고 또 힘도 있고 또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잘 이렇게 마지막에 한 달 반을 45일을 잘 쪼았다. 저는 거기에 승리의 원인이지, 이걸 너무 복잡하게 해석을 하면요, 그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라고 봅니다. 핑계거리. 예, 일단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도부 문제하고 선거 전략에서 문제점 얘기하고, 막판에 여당의 이제 선거 전략적인 기술에서의 우위 있던 점을 또 같이 터뜨려줬네요. 예. 저는 지난 1월달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12월달에 그 영국 그 영국의 총선이 끝났을 때 보수당이 압승을 했을 때 영국 언론들이 보수당이 이겼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이 졌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그 표현을 그대로 차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이겼다기보다는 통합당이 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 원인이죠. 뭐 앞서 뭐 우리 한 소장께서는 뭐 우리 2월 시점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 혁신을 하지 못했다. 결국은 지난번 자신들이 집권 세력일 때 사실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이 사실 시간이 벌써 지금 탄핵당한 지가 벌써 거의 이 지금 4년 가까이 되는데, 3년이 좀 넘었죠. 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보수 혁신에 대한
그걸 보여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 우파한테 완전히 잡히가지고 그게 전체의 여론이냐 거기서 우왕좌왕한 그것도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인적 쇄신. 보수 혁신 못하니까 인적 쇄신은 안 되는 거죠. 인적 쇄신 한다고 했지만 물론 물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역대 총선에서 물갈이를 많이 한 정파가 진 첫 번째 선거거든요. 근데 왜 감졌을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인적 쇄신은 물갈이는 대폭적으로 했는데 결국 새로 된 채피들이 이 충혈 수혈이 됐는데 그게 감동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일종의 물갈이 했던 그 물을 바깥에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돌려막기 하고 재활용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물이라는 아주 좋은 그 양질의 물들은 또 아주 험지로 갖다 내보내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지금 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이 기득을 강화하는 쪽으로 인적 쇄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또 세 번째는 우리 황 소장이 이야기했지만 그또 결국 이 한교안 대표로 대표되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십 문제라는데 특히 저는 정치는 타이밍 아닙니까? 정치 타이밍인데 한교안 대표가 이번에 그 총선 결과 나고 5시간 만에 자신이 당대표직을 던졌는데 이왕 당대표 던질 것 같으면 한 1월 말쯤 2월 초쯤에 통합당이 그러니까 보수 통합할 때 그때 던지면서 내 모든 당권을 내려놓고 그러면 뭐 홍준표, 유승민, 뭐 김태호 등등 다 해갖고 우리 같이 어깨를 걸고 우리 한강에서 한번 같이 빠져 죽을 각오로 한강에서 우리 별타 만들어 한번 붙자. 그랬다면 저는 판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인 걸 본다고 한다면 이런 걸 종합했을 때는 결국은 미래통합당이 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도 그러면 이 세 개의 원인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저는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이 회생의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그 탄핵과 정권 교체가 있고 나서도 국회는 여전히 그 20대 국회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정 과제를 갖다가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 번번이 이렇게 그 발목 잡히고 막히고 식물국회다 이럴 정도였죠. 뭐가 잡혔죠? 그 여러 가지 법안들이 다 거래됐죠. 저는 잡힌 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래서 몇 개만 그 패스트트랙으로 이 통과됐을 따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지금 행정부의 어떤 권력 그리고 지방 권력에 의해서 의회 권력도 그 민주당이 이렇게 장악하게 됐다는 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180석을 갖다가 차지하고 우리가 그때 아마 범진보 범보수를 6대4 정도 180 정도는 범진보가 차지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190을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10석 정도 그때 예상보다는 더 차지했었는데 하여간에 그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에 이해찬 대표가 또 많은 사람이 양정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솔직한 그 꿈인 게 아니라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다. 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는 무한 책임에서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막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재난 기본 그 지원금에 대해서 70%는 전액이 이거 이 전 국민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도 이 상당히 좀 따갑게 이렇게 그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이 진보 정당이 이렇게 단독 가반을 넘어서 180석이라는 의식을 차지한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게 이 어쩌면은 우리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이 정초 선거였던 이 특징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금방 황 소장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보수를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이 지난 탄핵 이후에 대선 그리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비대위들이 다 구성이 되고 또 혁신을 한다 이런저런 한다. 금방 차 교수가 말한 대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 물갈이는 훨씬 더 많이 비율로 따지자면은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다 이거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여러 분석에서도 나오지만 떠나간 보수를 갖다가 다시 돌아오게는 못했다. 이게 그대로 어떤
이 자기들만의 어떤 리그에 그 잠겼다 이런 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가 이 보수 진보의 양날개가 국정 운영에 필수적이라면은 저는 우리 보수가 정말 새롭게 구축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그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그 보수가 정말 그 이 냉전 보수, 수구 보수에서 벗어나서 하려면은 이 정말 창조적 파괴를 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예,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에 103석이라도 100석 넘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대체되기는 상당히 나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그 모습들이 그 만들어지고 저는 대선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서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네 분의 우리 오늘 얘기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상황이 미쳤던 영향은 한 분도 얘기하지 않으시네요. 상당수의 다른 분석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능력자라는 부분을 이 45일 만에 만들어냈다고. 그리고 진단키트 수출이 선거 전날 밤에 미국 됐는데 제가 그 부분에 사전 잠정 승인 문제에 그 처음에 정했던 회사가 바뀌고 다른 회사로 바뀌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가 이 행정 심판 소송을 청구 중에 있어요. 자료 공개하라고. 그래서 끝났지만은 일단 짚은 거는 짚어서 그렇게 누구 그냥 국민들한테 적당히 속이고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선거에 가장 잘 먹히던 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코로나 모범 방역 국가 이미지를 세계에서 받고 있다. 거기에 진단키트가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는 돈 뿌린 거. 주요했지요. 이 프레임에 황교안이 걸러서 집당 100만 원씩 주자라는 거를 뭐 70%에 100만 원 주자, 뭐 아니면 두 당 50을 주자, 아니면 전체 다 주자 하는 순간부터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나 먼저 꺼내는 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황교안은 거기 둘러리 있어서 남 프레임 앞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저는 이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2월 말에 선거를 했으면 오늘날 나오는 이런 보수, 전 보수가 문제가 있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분명히 동감을 하지만은 2월 말에 선거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한 달 반 만에 뭘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코로나 관련해서 저도 뭐 마찬가지로 앞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통합당이 졌다는 부분을 먼저 강조했기 때문에 통합당 이야기를 한 거지 코로나 부분을 결코 제가 지금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이긴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돼 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번 선거에서 나는 뭐 이게 그 선거 로고송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거 하나 이럴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다운돼 있었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선거의 쟁점이라는 것이 다 묻혀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그 뜨거운 쟁점이 됐던 거는 재난지원금을 70% 줄 거냐, 100% 줄 거냐, 50만 원 줄 거냐, 두당 50만 원 줄 거냐, 가구당 100만 원 줄 거냐. 그 프레임에 사실은 앞서 뭐 잘 지적하셨지만 완전히 지금 통합당이 말려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총선이라는 것은 정권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 프레임 자체를 짤 수가 없는 구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이 완전 선거 전략도 완벽하게 잘못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운도 상당히 저는 잘 맞아 떨어졌다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를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죠. 예. 저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2월 달에 우리가 전망할 때 민주당과 미통당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비슷할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미통당이 우위에 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거 결과가 원사이드하게 시작하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 우리가 비슷하게 예측을 했다고요? 우리 저기 그 이렇게 전략가들 그 여기가요? 여기 어디서 그랬대요? 그런데 그쪽인데 이게 지금 그 중간에 이 미통당의 사건이 저기 이 코로나 사건이 발생해서 이야기했듯이 야당이 준비했던 모든 카드는 다 날아갔죠. 중간평가, 경제 실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실제 선거 직전에 야당 심판이냐 여당 심판이냐를 물어보면 둘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면 절대로 그것을 갖고서 쟁점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쟁점을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우리나라 야당은 특히 중간평가는 차기 대권 주자의 유무를 갖고서 선거를 치릅니다. 차기 대권 주자의 경쟁력이 곧 정당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시 대표는 급속도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이었던 게 무엇이었냐? 적어도 미통당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4년 전에 했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됐어요. 그게 뭐가면 4년 전에 진박, 감별이 어떻고 저떻고 난리를 치면서 공천 파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황교안이가 또 그 파동을 일으켜버렸단 말입니다.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4년 전에 그래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서 당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무너지는데 그 과정의 중심에 황교안 대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뭐가면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이 영향력 그것을 급속하게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 차기 대권 지지율 조사에서 보면은 그 선거 전 그리고 뭐 지금 이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급속하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고 이재명한테까지 밀리는 형국이 되어버리니 이런 황교안 차기 대권 주자를 갖고서 이 선거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치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다음 전략이나 뭐 기타 등등 정치 공학적인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예를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선거 전략에 적용이 안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경선은 당 핵심 지지층을 겨냥을 하고 선거는 중도층을 겨냥한다. 이거는 뭐 선거 예도판에도 돌아다녀서 다 하는 것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통당 보면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네, 저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그 지금 김동구 대표도 뭐 코로나 관련됐습니까? 예. 일단 그 압도적으로 이렇게 의석은 나왔는데 지역구 투표로 봤을 때는 41.5 대 49.9로 나왔단 말이죠. 나왔고 여기에다가 그 정당 투표 가중치를 감안해 산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저기는 또 열린민주당까지 좀 더해서 같이 봐야 되니까 비슷하게 나오는데 의석은 60% 대 34.3%가 돼가지고 득표 대 의석의 불비례성은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득표 자체만 놓고 본다면 무슨 폭망했다거나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 배경이 뭘까요? 제가 그 범야를 합쳐봤어요. 그 정당 비례대표. 그러니까 51대 38이 나오더라고요. 13% 차이가 납니다. 이 정당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도권의 그 지역구의 득표 부분을 봐도 서울, 경기, 인천에 한 10%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결국은 봤을 때 이 표들이 크게 지역구별로 보면 뭐 크게 완사이드하게 끝난 데는 없지만 서울, 경기, 인천에 전부 다 골고루 다 부족했지요.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그게 지역마다 이렇게 강남이나 이런 데 몇 군데만 빼고 다 구현이 됐다고 봐요.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황교안과 저 한국당의 지도부가 과거에 이전에 그 이제 박근혜 정도까지만 해도 선거를 치르는 부분에 기본적인 어떤 틀들이나 이런 부분을 완전히 내려놓고 치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저 공천을 보면 그야말로 지역에서 정우택 같은 예를 들자면 원래 있던 지역에 출마시켰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돌리면서 양쪽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차라리 명분을 선택하면 정말로 깨끗한 사람으로 공천 때부터 뭐 투기도 하지 않고 이 표절도 하고 군대도 갔던 세금도 잘 낸 사람으로 하든지 그러지 않다면 차라리 실리로 당선 위주로 확실한 경쟁력 있는 인물들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황교안의 이 자기 라이벌 제거 만약에 홍준표를 갖다가 김두관이하고 붙였으면 또 이겼을 수도 있다 봅니다. 그러면 대구에는 또 통합당이 됐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영도를 하니 안 하니 빼면서 이제 저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에 대한 전략보다는 황교안의 총선 이후에 자기 개인적인 장악력 이런 부분이 첫째 우선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의 지역들도 지게 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김형호도 똑같은 그런 짓을 했다. 김형호도 자기 사심 공천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부분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이면서 공천 자체의 기본적인 그야말로 여당이 갖춘 정보력을 그 야당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해서 공천에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최상의 기준을 택하지도 않았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국민들 앞에 완전히 개혁가들로 공천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도권 유권자들한테는 킬러 컨텐츠가 있었어야 돼요. 여권이 돈 뿌리는 거 들고 놀 거라는 거는 이게 예정된 상황에서 IMF로 지금 대공황적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여권이 돈을 뿌리는 부분은 그건 여권의 능력 부분이에요. 억울해도. 그럼 자기들은 다른 방식으로 과감한 사회개혁 카드를 던졌어야 되는데, 지금 재난지원기금을 돈 뿌린다고 하는 거죠? 저는 국가적 주택 공급이나 이런 걸 던져라 했거든요. 학력고사로 복귀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라든지, 정 안 되면 민노총 해체를 들고 놓든지. 근데 죽도 밥도 아닌 아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김종인을 마지막에 뭘 하고 데려왔냐? 유세 다닐 사람이 없어서 80영감을 데리고 와갖고 길거리로 내세우냐? 김종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야말로 중도에도 먹혀들 수 있는 경제개혁, 경제정의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이번에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선거를 솔직히 말하면 비슷해도 못 이길 건데 차이는 좀 나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볼 때 한 8, 9%에서 10%까지 차이는 나 있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거의 49.9대 네. 41.5 이거 보고 제가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혜신 그 신경과 뭡니까 이 전문가 있잖아요. 그 양반이 했던 이야기 중에 국민의 무의식은 언제나 옳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국민들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표심을 드러냈는데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어서는 확 지금 기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만 또 한쪽은 지금 사실 우리가 뭐 보수 계멸 이야기하지만 일종의 나름대로 희망은 또 주고 있는 것이. 둘 다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데 저는 특히 보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사실은 지금 이 49.9대 41.5가 이 엄청난 의석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소선거구 제도가 갖고 있는 하나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이 지금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그동안 반사이건 그동안은 보수 정파가 상당히 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가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표심과 의석수가 일치하고 비례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안 했단 말입니다. 자기들 항상 유리하니까. 근데 이번에 완전 된통 당한 거죠. 사실은 원래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만약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라면 이 정도까지 표 차이는, 의석수 차이는 안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보수 정파가 스스로의 개혁을 안 하고 했던 부분들이 정치적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의석수는 180 가까이 뭐 190까지 범여권은 범진보는 한 190까지 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마음대로 운영해서 안 된다는 그러한 또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리고 또 하나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보수 입장에서도 충분히 아직까지 희망은 있다, 재건할 수 있다는 그걸 갖다 절묘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국민들은 누구도 이걸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금 드러난 진짜 이 미묘한 이 표 차이가 이것이 이 담고 있는 의미가 정말 심층적이고 다중적이고 참 복잡 미묘하다는 거죠. 네. 실제 이거는 지역구 투표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면은 접전 지역에서 다 패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소 동서구도의 성격을 띄었는데 지역주의나 이념적 투표로 하는 데는 그 차로 나나니 거기는 쉽게 이기는데, 접전 지역에서는 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은 의석은 많이 차지해도 전체 득표는 크게 그 의석수만큼 아니어도 개별 선거구에도 많이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에 유심히 보면은 접점 지역이 옛날에는 수도권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이 충청권까지 충남 이렇게 해서 끝이 쭉 다 확산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이야기인데 지리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이런이 있지만 이제는 교통망으로 두고 본다면 수도권이 일일 생활권을 수도권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세종시까지 이제는 수도권이 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서울 수도권 플러스 충남 옛날에 지역주에서 결정이 나던 이 충남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수도권의 어떤 투표 표심이 드러난 거죠. 크지 않는 표차에서 마구당나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선거에도 다 졌는데 그럼 왜 졌느냐? 지금까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미통당이 이 선거에서 선거 전략뿐만 아니고 정책 공약 이슈 뭐 하나 그 적은 차이를 극복할 만한 전략도 없었고 이 공약이나 표심을 잡을 만한 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석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런 의석수가 실제 득표율보다도 훨씬 더 크게 벌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번 결과를 보면은 유례 없는 어떤 진보세의 민주당의 압승이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득표율을 따지고 보자면은 전체가 이 8% 정도 차이 나는 지역구에서. 근데 그걸 지역별로 보니까 서울하고 이 지역에서는 10% 정도 앞서더라고요. 근데 10% 정도 앞서는데 완전히 압승을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뭐 본래 이렇게 표심하고 비하면은 의석수는 뭐 3,800 정도가 더 가져간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제 뭐 보수 세력이 미래통합당이 또 뭐 제가 볼 때는 당명도 바꿀 것 같아요. 네. 예, 바꾸고 이래 할 건데 그 당이 어쨌든 그 보수 정당이 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또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작년 말에 연동형 비례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뭐 각서 쓰고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야당 지도부 한 사람 보고 그런 말 했는데 연동형 비례제를 예를 들면 당시 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뭐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야 된다. 오히려 100%로 그걸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영향이 컸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 당대표 이하 지도부들이 공천 문제 등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렇게 지는 길로 갔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이 표심의 그 흐름은 저는 일관되게 왔다고 봅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그런 흐름이었다. 흐름은 그래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21대 국회가 되면은 어쨌든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 보수 정당에서 지금 이 선거제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전략이 다 바뀌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또 이번 계기로 한 걸음 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러한 선거제도의 방향으로 갈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